기업 분석 103번째 이야기, 부회부채 세 번째 이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요. 이 부회부채 중에서 재무적 자회사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건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과거에는 회계법상 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묘하게 49.9%만 가지고 있다면 재무제표의 연결 의무가 없었죠.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50%가 안 되더라도 지배의 목적이 있다면 연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배 목적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냐는 것이죠. 이런 점을 이렇게 악용하게 될 경우 참으로 많은 이 조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코스닥에 투자하실 때는 유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무적으로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사망신고를 하는 경우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자산이 200억 원이고 부채가 100억 원, 그리고 자기 자본 100억 정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그다지 나쁜 재무 구조가 아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유령 자회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재무적으로 수세에 몰리기 시작하던 A사는 수개월 전에 자본금 1억 원에 자산 1억 원짜리 B라고 하는 유령 깡통 회사를 하나 만들었고 A사에서 지급보증을 서서 은행으로부터 200억 원을 차입할 수 있었겠죠. 그럼 은행 차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증을 서는 회사의 신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깡통 회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깡통 회사가, 유령 회사가 그렇게 해서 그 차입한 돈으로 A 회사의 악성 자산들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간단히 다시 정리해보면 은행이 B사의 돈을 빌려준 것은 누구의 신용? A사의 신용이잖아요. A사가 지급보증을 해줬죠. 근데 B사가 그 돈으로 A사의 악성 채권을 모두 사들이게 된다면 A사는 회계적으로 정말 좋은 회사처럼 꾸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유령 자회사와는 보증 관계에 있죠. 장부상의 악성 부채만 여기로 이렇게 옮겨놨을 뿐이지 사실 그 악성 부채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A사가 신용을 공유했던 유령 자회사가 부도가 나겠죠. 그러면 매우 우량한 재무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A사가 어느 날 갑자기 덩달아 부도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일 정말 많았습니다. 50% 미만의 지분을 가진 자회사라면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 의무조차 없었으니까, 특히 유령 회사가 상장 회사가 아닐 경우, 상장 회사라면 다 공개를 해야 되지만 상장이 아닐 경우, 비상장일 경우 얼마든지 부실을 떠넘겨 숨길 수가 있었어요. 자회사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코스닥 회사, 늘 돌연사 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자회사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론 자회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급 보증 없다라고 한다면 모회사로부터의 지분 보유만큼 자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더해준 소위 지분법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른바 부분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분석해야 되는데, 그럼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급 보증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분기 혹은 반기 보고서를 보세요. 그 안에 목차 내용을 보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내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곳을 열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중요한 샘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회사는요, 지난 2011년 9월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된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수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망하기 직전에 미리 자료를 복사해 둘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자료죠. 잘 보세요. 실질적 자회사인 모아베이비와 모아맘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그 지급보증한 만큼 42억 3천만 원의 숨겨진 부회부채가 더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럼 당시 이 세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이 정도면 거의 미남 수준입니다. 말끔해 보여요. 누가 봐도 상장 폐지되기 직전에 이 회사에 보여지는 그런 장부는 우량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맨 아래 칸 보세요. 유동부채 항목을 보십시오. 92억 원에 불과하죠. 그럼 맨 위에 두 번째 칸 유동자산 항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좌 자산으로 약 10배, 114억 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모두 사실이었다면 왜 부도가 납니까? 부도 위험이 거의 없는 멀쩡한 회사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재무상태표에 나오지 않는 숨겨진 부채가 42억이 더 있었다라는 말이고, 이를 현실적으로 유동부채에 더해준다면 단숨에 유동부채는 134억 3천만 원이 됩니다. 부회부채를 감안한 이 회사의 재무건전성은 좋음이 아니라 매우 나쁨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회부채로 간주해되는 경우는 또 있어요. 조인트 벤처가 있다면 역시 부회부채로서 반영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 K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A, B, C라는 회사가 각각 30%, 40%로 분할해서 투자를 K라는 회사에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른바 조인트 벤처죠. 일반적으로 혼자 리스크를 감수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이 조인트를 하는 건데, 그 위험이 단지 50%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급보증이 되어 있다면 지급보증한 만큼 K사의 부채에 합산해야 돼요. 그 부채와 자산이 더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지급보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A사의 자산과 부채, K사의 자산과 부채를 그 지분만큼 30% 지분만큼 더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B회사는 K사의 자산과 부채를 역시 비중만큼 30%를 더해야 되고요. C회사의 지분은 40%죠. 마찬가지로 K사의 자산과 부채를 40% 더해서 계산하셔야만 돼요. 자, 여러분, 회계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부채가 존재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 자체가 정말 끔찍스러운 일이죠. 멀쩡하던 회사가 돌연사할 수 있는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회부채가 될 수 있는 항목들을 다 뽑아내서 철저하게 찾으실 수 있어야만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